우리 역사 파노라마 시대 9번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조선. 우리는 봄에 씨를 심는 마음으로 모든 어린이에게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꿈을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일합니다. 프리벨 가족 일동. 둘로 나뉘어 싸우는 동인과 서인. 조선 후 제13대 왕인 명종은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명종 후 왕비인 인순왕후가 조카를 양자로 삼아 세운 왕이 바로 제14대 왕인 선조이지요. 선조는 태계 이황과 율곡 이이에게 왕이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지식을 배우고 나랏일을 슬기롭게 돌보기 위해 힘을 기울였어요. 그동안 나라를 어지럽혔던 훈구 대신들이 모두 사라지고 학문의 뜻을 둔 사림들이 벼슬을 맡았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김효원과 심의겸이라는 신하가 벼슬을 놓고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러자 그들을 따르던 사림들도 둘로 나뉘었지요. 한성의 궁을 기준으로 김효원의 집은 동쪽에 있어서 그를 따르는 사림들을 동인이라 불렀고, 심의겸의 집은 서쪽에 있어서 그를 따르는 사림들을 서인이라 불렀지요. 일곡이인은 동인과 서인 사이를 오가며 사이가 나빠지지 않도록 애썼지만 싸움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어요. 선조는 신하들이 이렇게 둘로 나뉘죠. 나랏일을 제대로 돌보기가 어려웠답니다. 흥그 대신은 세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로 나라에 공이 많다고 하여 상으로 많은 땅과 노비들을 받았지만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 사람들이기도 해요. 사림은 유학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지요. 여기서는 성종 때 흥부 대신들의 잘못을 밝혀낸 성품이 바르고 욕심이 없는 신하들을 말해요. 한성은 조선시대의 도읍으로 지금은 서울이에요. 낮지만 중요한 전랑 벼슬. 전랑은 이조와 병조의 정오품 정랑과 정육품 좌랑 벼슬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정일품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나 정이품인 판서와 비교하면 높은 벼슬은 아니지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전랑 자리가 낮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낮은 벼슬아치들을 뽑거나 높은 벼슬로 올리는 일을 이조와 병조의 전랑이 맡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왕과 높은 신하들의 잘못을 꼬집는 사관원, 벼슬아치들의 잘못을 살피는 사원부, 궁의 책들과 문서들을 맡아보며 왕을 돕는 홍문관의 벼슬아치들 역시 전랑들이 뜻을 같이 해야 뽑힐 수 있었지요. 이렇듯 중요한 벼슬이어서 전랑을 맡았던 신하들은 거의 모두 높은 벼슬까지 올랐어요. 게다가 전랑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자신의 뒤를 이어 전랑에 오를 사람을 추천할 수도 있었지요. 김효원과 심의겸이 다투게 된 것은 바로 이조의 전랑 자리인 이조 정랑 때문이었지요. 역사 플러스 동인의 우두머리인 김효원과 서인의 우두머리인 심의겸. 명종의 뒤를 이어 선조가 왕의 자리에 오르자 김효원이 이조 정랑의 자리에 추천을 받았어요. 김효원은 이조민이라는 사람과 친하여 자주 어울렸지요. 이조민은 윤원영의 사위로 윤원영의 집에 살고 있었는데 김효원은 가끔 윤원영의 집에 며칠씩 머물기도 하였지요. 명종의 왕비였던 인순왕의 동생인 심의겸은 윤원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심의겸은 윤원영의 집에 드나드는 김효원이 이조정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끝내 김효원이 이조정랑이 되었어요. 얼마 뒤 김효원이 이조정랑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심의겸의 동생인 심춘겸이 이조정랑에 추천되었지요. 이번에는
김용원 쪽에서 심춘경이 이조정랑이 되는 것을 반대했어요. 이렇게 해서 김용원과 심우겸의 사이는 완전히 멀어지고 동인과 서인의 싸움이 시작되었답니다. 동인과 서인의 싸움을 말린 율곡이이. 율곡이이는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예요. 율곡이이는 9번의 과거 시험에 모두 장원으로 합격하여 구도 장원광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뛰어났지요. 율곡이이는 지방을 다스리는 벼슬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높이 인정받아 전랑은 물론이고 사관원, 사은부, 홍문관 등의 벼슬과 호조, 이조, 병조, 경조, 판서 등 중요한 벼슬은 거의 다 지내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어요. 율곡이이는 동인과 서인의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싸움을 멈추기 위해 무척 애를 썼어요. 하지만 동인은 서인 가운데 율곡이이의 친구나 제자가 많다는 이유로 율곡이이를 서인으로 몰고 율곡이이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결국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고 말았답니다. 역사 플러스 10만의 군사를 꾸리자는 10만 양병설. 1592년에 율곡이이는 병조판서의 자리에 있었어요. 율곡이이는 왕과 신하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의논하는 경연장에서 10만 양병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지요. 10만 양병설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군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율곡이이의 10만 양병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선조는 율곡이이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고 신하들은 계속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 다투었지요. 결국 실망한 율곡이이는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 지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답니다. 명나라를 차지하려고 한 일본. 조선이 신하들의 싸움으로 어지러울 때 명나라도 갈수록 힘이 약해졌어요. 이 틈을 타 여진족 우두머리인 누르하치가 힘을 키우며 땅을 넓혀갔지요.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 동안의 기나긴 전쟁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었어요. 자신만만해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까지 차지하려고 했지요. 일본은 조선에 사신을 보내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 일본을 도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고 했어요. 사신은 왕의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다녀오는 신하예요. 조선은 일본의 말이 너무나 터무니없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잘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때마침 일본에서 사신단인 조선통신사를 보내달라고 하였지요. 선조는 조선통신사로 가는 신하들에게 통일된 일본을 잘 살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말 전쟁을 준비하는지 알아보라고 당부하였지요. 서로 다르게 바라는 조선통신사. 1년 뒤 일본에 갔던 조선통신사들이 돌아왔어요. 선조는 통신사로 갔던 신하들에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았지요.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눈빛이 매섭고 겁이 없는 장수라고 말했고, 김성일은 귀의 눈을 가지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선조는 일본이 조선에 쳐들어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지도 물었지요. 황윤길은 일본이 군대의 힘을 기르고 무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틀림없이 조선으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김성일은 한낱 섬나라 장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지요. 조선 통신사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말하자 신하들은 또다시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했지요.
전쟁 준비를 멈춘 조선. 선조는 황윤길의 뜻에 따라 전쟁을 준비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선조는 김성일의 뜻에 따르기로 하고 전쟁 준비를 멈추었지요. 그러자 몇몇 신하들은 나라의 안날을 걱정하며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을 얕잡아봤다가는 큰일을 당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지요. 하지만 선조는 오히려 글을 올리는 신하들에게 벌을 내렸답니다. 이때 부산에 살던 일본 사람들은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미리 피하는 것이었지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에 쳐들어왔어요. 이 전쟁이 임진왜란이지요. 조선이 명나라로 가는 길을 끝내 내주지 않자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에요. 조선은 200년 가까이 큰 전쟁을 치르지 않은 데다가 당장 모을 수 있는 군사들은 별로 없었지요. 하지만 일본은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했고 새로운 무기인 조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군은 하루도 못 되어 부산을 차지하고 보름 만에 충주까지 밀고 올라왔어요. 신리비 입구는 군대가 탄금대에서 죽을 각오로 일본군과 싸웠지만 크게 졌지요. 선조는 일본군이 한성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서둘러 몸을 피했어요. 임진강을 건넌 뒤에는 일본군이 뒤쫓아올 것이 두려워 배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지요. 백성들도 뒤늦게 피난을 떠났지만 임진강 나루에 배가 한 척도 남아있지 않아 발만 동동 굴러야 했어요. 세자인 광해군은 선조와 함께 피난을 가다가 영변에서 선조와 헤어져 전쟁을 이끌었지요. 선조는 의주성에서 지내면서 조선을 도와줄 명나라군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부산진 싸움과 동래성 싸움. 부산진 싸움은 임진왜란에서 조선군과 일본군이 처음으로 맞붙은 싸움이에요.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의 제1군은 18,000여 명이었고 부산진 성을 지키는 조선군은 부산진 첨절제사 정발이 이끄는 천여 명이었어요. 1592년 4월 23일에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일본군은 주변을 둘러본 다음 4월 14일에 한꺼번에 땅으로 올라와 공격을 시작했어요. 조선군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수가 너무 적어서 일본군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지요. 부산진을 빼앗긴 다음 날인 4월 15일에 일본군은 동래성에 도착했어요. 조선군은 동래성에서도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 지고 말았지요. 동래부사였던 송상현은 일본군과 끝까지 싸우다 목숨을 잃었어요. 일본군은 송상현의 죽음에 감동하여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주었다고 해요. 역사 플러스 한성을 포기하게 된 탄금대 싸움. 부산진과 동래성을 손에 넣은 일본군은 한성을 향해 빠르게 치고 올라왔어요. 조선에서는 이 일을 나라의 경계를 지키는 벼슬인 순변사로 신립을 군대의 일을 맡아보는 벼슬인 도순변사로 삼아 일본군을 맡게 했지요. 하지만 이 일은 경상도 상주에서 일본군에게 지고 말았어요. 신립은 원래 험준한 조령, 문경세제에서 일본군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 일이 싸움에서 지자 충청도 충주 탄금대까지 물러나게 되었지요. 이때 신립이 이끄는 조선군의 수는 8,000여 명이었다고 해요. 신립은 탄금대에서 강을 등지고 싸우는 배수진을 쳤어요. 4월 28일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일본군이 탄금대에 도착하자 신립은
조선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일본군은 신립이 이끄는 군대를 막아냈고 오히려 조선군을 공격하면서 애워쌌지요. 결국 조선군은 탄근대 싸움에서 지고 신립은 강에 뛰어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답니다. 선조의 피난길을 밝혀준 화석정. 선조와 신하들은 일본군을 피해 새벽에 피난길에 올랐어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여 저녁때가 되어서야 임진강에 다다랐지요. 신하들은 임진강을 건널 배를 간신히 구했지만 이미 날이 어두워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강을 건너기도 힘들 지경이었지요. 그때 선조를 모시고 있던 이양복이 강가의 언덕에 있는 정자를 발견했어요. 이양복은 그 정자에 불을 질러서 그 불빛으로 임진강을 건너자고 하였지요. 이양복의 지혜로움으로 선조는 무사히 배를 타고 임진강을 건널 수 있었답니다. 불타 사라진 정자 화석정. 화석정은 원래 율곡 이이의 조상들이 만들어 율곡 이이의 집안에서 대대로 돌보아 왔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율곡 이이는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피난가게 될 것을 미리 짐작하고 화석정에 늘 기름을 발라두게 했다고 해요. 불에 타 재로 변한 화석정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다시 지어졌답니다. 화석정은 지금은 경기 유형문화재 제61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역사 플러스 배수진을 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한나라의 한신이란 장수가 저 나라의 진여라는 장수와 싸우게 되었어요. 그때 진여의 군사들은 위나라와 싸워 크게 이겨서 사기가 매우 높았지요. 진여가 수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한신은 강을 등지고 죽을 힘을 다해 싸웠어요. 한신의 군사들은 강을 등지고 있어서 앞에 있는 적에게 밀리면 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신의 군사들은 더욱 열심히 싸워 진여의 군사들을 이길 수 있었지요. 배수진을 친다는 말은 한신은 싸움에서 생겨난 말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서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랍니다. 바다를 지킨 이순신. 일본군을 피해 의주성에 머물고 있던 선조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라도에서 수군을 이끄는 이순신이 일본군을 크게 붙질렀다는 소식이었지요.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새로운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거북선은 전쟁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철갑선으로 거북 모양의 배 위에 판을 덮고 그 위에 쇠못을 꽂아 일본군이 배에 오를 수 없게 만든 배였지요. 거북선에는 멀리까지 날아가는 대포도 있었어요. 일본군은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에게 계속해서 지져 화가 나서 많은 배들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이순신은 일본군의 배들을 한산 더 앞바다로 끌어들였지요.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은 학이 날개를 펼친 모습으로 일본군의 배들을 둘러싸고 공격을 퍼부었어요. 간신히 도망친 일본군의 배는 겨우 14척 정도였답니다. 한산도는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에 속하는 섬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일본군을 물리친 진주성 대첩. 이순신이 바다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을 때 땅에서는 조선의 백성들이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어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싸운 백성들을 의병이라고 불러요. 의병들 가운데에는 노비와 같은 천민들과 스님들도 있었지요. 일본군에 맞서 특히 용감하게 싸운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곽재우였어요. 일본군은 곽재우가 이끄는 의병들에게 막혀 곡식이 넉넉한 전라도 땅을 넘보지 못했지요. 노비는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평생토록 종이 되는 사람이에요.
일본군은 전라도로 들어가는 길목인 진주성을 둘러쌌어요. 하지만 진주성을 지키고 있던 김시민은 백성들과 힘을 합쳐 성을 든든하게 지켜냈지요. 이때 일본군은 수많은 군사들을 잃었답니다. 이 싸움을 진주성 대첩이라고 해요. 대첩은 전쟁에서 적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뜻이에요. 행주산성에서 크게 이긴 권율. 백성들이 힘겹게 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 드디어 명나라에서 군대를 보내왔지요. 일본군은 한성을 차지하고 계속 위로 올라가다가 조선군과 명나라군에 밀려 다시 한성으로 달아났어요. 그때 권율은 한강 남쪽의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1593년 2월 12일 새벽에 3만 명이나 되는 일본군이 행주산성을 공격했어요. 이때 의병들과 안악들까지 함께 싸우며 행주산성을 지켰지요. 의병들은 온갖 화약 무기들을 가지고 싸웠고 안악들은 치마로 돌을 나르며 용감하게 버텼지요. 행주산성을 지키던 사람들은 3천여 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답니다. 결국 일본군은 한성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내려갔지요. 의병들을 이끈 곽재우는 벼슬을 포기하고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자 1592년 4월 22일에 경상도 의령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모아 임진왜란의 첫 의병을 일으켰어요. 곽재우가 이끄는 의병은 계속 늘어나 나중에는 2천여 명에 이르렀지요. 곽재우는 주로 몰래 숨어있다가 공격하는 기습이나 작은 규모 군대가 적의 옆이나 뒤를 공격하는 유격전 등의 방법을 쓰면서 일본군을 깜짝 놀라게 하였지요. 훗날 곽재우는 일본군을 무찌른 공을 높이 인정받아 벼슬을 받게 되었어요. 또 곽재우는 진주성 대첩에서도 조선군이 승리한 데 큰 공을 세우기도 했지요. 역사 플러스 전라도를 지켜낸 이치 싸움. 전라도는 땅이 기름지고 날씨가 변홍사에 알맞아 일본이 탐내는 곳이었어요. 일본군이 전라도를 손에 넣기 위해 쳐들어왔을 때 조선군은 겨우 1,500여 명이었어요. 대부분의 조선군은 전쟁에 나가 싸워본 적 경험이 없는 백성들이었지요. 조선군을 이끄는 장군은 권율과 황진이었지요. 권율과 황진은 일본군이 전라도로 들어오는 길목인 이치고개에 도착하여 여러 장애물과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일본군을 기다렸어요. 1592년 7월 8일에 새벽에 일본군이 이치고개에 도착했지요. 저녁까지 벌어졌던 치열한 싸움에서 놀랍게도 조선군이 일본군을 무찔렀어요. 황진은 일본군이 쓴 조총을 맞아 크게 다쳤지만 뛰어난 발솜씨로 일본군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어요. 결국 일본군은 전라도를 포기하고 돌아갔답니다. 조선을 지켜낸 의병장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은 스스로 의병이 되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본군과 싸웠어요. 이때 싸움을 이끌었던 의병장들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권율을 도운 고경명. 일본군이 이치에서 끝까지 싸우지 못하고 도망간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고경민이 이끄는 의병들이 일본군의 뒤를 치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서인이었던 고경명은 동인에게 밀려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6천여 명의 백성들을 모아 전라도에서 의병을 일으켰어요. 그때 고경명의 나이는 60살이었답니다. 고경명은 일본군에게 빼앗긴 금산성을 되찾기 위해 쳐들어갔지요. 금산성은 권율과 싸우던 일본군이 머무는 장소였기 때문에 일본군도 금산성을 지켜야 했어요. 금산성 싸움은 7월 9일에 시작되었지만 안타깝게도 다음 날인 7월 10일에 고경명의 군대가 무너졌지요. 하지만 고경명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아들 고인우와 함께 일본군에게 목숨을 잃었어요. 조훈과 영규, 용감한 죽음. 조훈은 율곡이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학자였으며 서인의 한 사람으로 동인과 맞서기도 했지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훈은 충청도 옥천에서 1700여 명의 의병들을 모았어요. 조훈은 영규가 이끄는 500여 명의 승병들과 힘을 합쳐 청주를 되찾았지요. 의병들의 힘이 갈수록 강해지자 공을 세우기 힘들어진 조선군이 조훈과 영규가 이끄는 의병들을 방해했어요. 조훈과 영규 의병들은 겨우 700명만 남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일본군이 지키는 금산성으로 향했어요. 결국 이들은 모두 일본군과 싸우다 죽고 말았지요. 훗날 조훈의 제자들이 700명의 시신을 모아 하나의 커다란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 무덤을 의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700명의 무덤이란 뜻으로 700의 종이라고 부른답니다. 다시 쳐들어온 일본 정유재란. 전쟁이 몇 년 동안 계속되자 지칠 대로 지친 명나라와 일본은 싸움을 멈추기 위해 만났어요. 이때 일본은 터무니없는 조건들을 내세웠지요. 그런데 이 조건들은 명나라 황제에게 그대로 전해지지 않았어요. 명나라 신하인 심유경이 명나라 황제가 일본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내용을 바꾸어 전했던 거예요. 명나라 황제는 심유경이 멋대로 바꾼 조건에 따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의 왕으로 임명한다는 문서를 일본에 보냈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화가 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7년에 조선으로 다시 쳐들어왔지요. 이것이 정유재란이에요. 일본은 조선을 치고 명나라까지 쳐들어가려 했던 것이지요. 그동안 명나라군에게 식량을 대주고 일본군에게도 시달렸던 조선의 백성들은 또다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지요.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한 이순신. 이때 이순신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선조는 원균에게 조선의 수군을 맡겨 일본군을 물리치게 하였지요. 그러나 원균은 전쟁에서 크게 져서 100척이 넘는 배들을 잃었어요. 이순신이 모아두었던 곡식과 무기들도 모조리 잿더미가 되고 말았지요. 결국 이순신이 감옥에서 풀려나 다시 조선의 수군을 이끌었어요. 이순신은 13척의 배로 명량 앞바다에서 일본군의 배 133척과 싸워 크게 이겼지요.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은 일본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순신이 노량 앞바다에서 재빨리 바닷길을 가로막아 일본군의 배 200여 척이 불에 타거나 부서지고 50여 척이 겨우 달아났답니다. 이 싸움에서 조청에 맞은 이순신은 죽어가면서도 나라를 걱정했지요. 이순신은 싸움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답니다. 명량은 지금의 전라남도 진도와 육지 사이에 있는 좁고 긴 바다예요. 울들목이라고도 하지요. 노량은 경상남도 남해도와 하동 사이에 있는 나루터예요. 왕의 자리에 오른 광해군. 마침내 7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전쟁이 끝났어요. 선조가 다시 한성으로 돌아왔지만 궁은 모두 불타버린 뒤였지요. 나라 살림은 몹시 가난해졌고 문화재들도 사라졌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붙잡혀갔지요. 일본군은 특히 도자기를 만드는 기술자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선조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지요. 선조가
황제가 백성들을 버려두고 의주까지 도망간 일로 백성들의 마음도 몹시 차가웠어요. 대신 전쟁터에서 의병들을 돕고 백성들을 지키려고 애쓴 세자 광해군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갔지요. 그러자 선조는 광해군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광해군이 못마땅한 신하들은 광해군이 왕비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며 트집을 잡았지요. 명나라도 둘째 아들인 광해군을 세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어요. 그러자 선조는 새 왕비인 임목왕후를 맞이하여 아들을 낳았지요. 하지만 이미 많은 신하들이 광해군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선조가 갑자기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자 광해군이 조선은 제15대 왕이 되었답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광해군. 임목왕후는 1602년에 19살의 나이로 51살이었던 선조 후 두 번째 왕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1606년에 영창대군을 낳았지요. 그런데 영창대군은 세자였던 광해군의 자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 이미 광해군은 32살이었지요. 게다가 임진왜란 때 백성들을 이끌었던 광해군의 공을 인정하는 신하들과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조가 죽자 광해군이 조선의 제15대 왕이 되었답니다. 역사 플러스 광해군의 발목을 잡은 명나라. 광해군은 선조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성품이 바르지 않았던 선조의 맏아들 임해군 대신 능력 있는 둘째 아들 광해군이 세자가 된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후궁의 아들이며 둘째 아들이라는 점은 계속 광해군에게 짐이 되었어요. 조선에서는 세자를 정한 뒤 명나라의 허락을 얻었는데 명나라에서는 광해군이 둘째 아들이라는 이유로 계속 허락해주지 않았지요. 그때 명나라 황제였던 신종은 맏아들 대신 셋째 아들을 황태자로 세우려 했고 명나라 신하들은 그런 황제를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명나라의 사정 때문에 명나라 신하들이 광해군을 조선의 세자로 인정해주지 않은 것이지요. 광해군을 인정해주면 명나라 황제인 신종의 셋째 아들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명나라는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이 된 뒤에 비로소 광해군을 인정해주었지요. 명나라의 이런 태도는 광해군이 명나라와 무조건 친하게 지내지 않는 중립 외교를 표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어요. 어지러운 명나라. 명나라는 날이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졌어요. 부자들은 더욱 자신의 재산을 불리고 백성들은 땅을 잃은 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지요. 하지만 명나라 황제는 거색하는 백성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황제의 시중을 두는 환관들이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내쫓았기 때문이에요. 황제가 백성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치스럽게 지냈기 때문에 명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졌어요. 중간에 있는 벼슬아치들은 환관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백성들을 더욱 괴롭혔지요. 벼슬아치들은 세금을 더욱 많이 거두거나 백성들의 땅과 재산을 마구 빼앗기도 했어요. 그러자 땅과 재산을 잃은 농민들은 떠돌아다니다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지요. 명나라는 결국 농민들의 반란으로 무너졌답니다. 역사 플러스 욕심 많은 명나라 환관들. 명나라가 처음 세워지던 때에는 환관들이 수백 명이었지만 명나라가 무너질 무렵에는 환관들이 10만 명까지 늘어났어요. 대부분의 환관들은 사치스럽고 행동이 바르지 못해 백성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명나라가 무너질 무렵 나쁜 행동을 일삼던 환관 위충현은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백성들을 살폈어요. 위충현은 7년 동안 제5대 황제인 천재계 가까이에서 나란히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요.
그러나 천지개가 죽자 위충현은 벼슬을 빼앗기고 결국 스스로 목을 매 죽고 말았답니다. 광해군의 무덤 사적 제363호로 지정된 광해군과 문성군 부인 유씨의 무덤 앞 석상이에요. 경기도 남양주에 있지요. 백성들을 위한 대동법. 임진왜란이 끝난 뒤 나라 살림이 어렵자 나라에서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었어요. 백성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지자 광해군은 대동법을 만들었지요. 대동법은 집집마다 물건으로 내던 세금을 땅을 가진 만큼 쌀로 내도록 바꾼 것이에요. 또한 광해군은 땅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겨 땅을 되찾아주는 일에 힘을 기울였답니다. 그런데 이런 광해군에게 해를 끼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다름이 아닌 광해군이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도와준 신하들이었지요. 광해군을 따르는 신하들은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귀양 보냈어요. 그 가운데는 광해군의 형인 임해군과 동생인 영창대군, 선조 새 왕비인 임목대비도 있었답니다. 임해군은 멀리 귀양을 갔고 영창대군은 뜨거운 방 안에 갇혀서 괴로워하다가 숨을 거두었지요. 광해군을 믿고 도와준 임목대비도 서궁에 갇히는 벌을 받았어요. 광해군에게는 신하들의 잘못된 행동을 막지 못해 어머니와 형제들을 벌한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말았지요. 귀양은 죄를 지은 사람을 먼 곳이나 외딴 섬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살게 하는 벌이에요.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낀 조선. 광해군이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을 때 여진족의 우두머리인 누르하치는 힘을 키워 1616년에 후금을 세웠어요. 누르하치는 어느덧 명나라마저 넘보고 있었지요. 광해군은 신하들을 명나라와 후금으로 보내 두 나라를 자세히 살피도록 하였지요. 광해군은 무엇보다 조선이 두 나라 사이의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힘썼어요. 불호동 가운데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지요. 후금군에게 밀려 어려움에 빠진 명나라는 광해군에게 조선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지요.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 누르하치는 중국 청나라의 첫 번째 황제예요. 원래 만주에 있는 여진족의 추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요.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명나라에 충성을 다하였지만 명나라 군대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누르하치는 명나라에 할아버지와 아버지 안갚음을 하려고 했지만 명나라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꾹 참고 명나라에 충성했지요. 누르하치는 1583년에 처음으로 군사를 일으켜 몇 년 사이에 여진족의 한 부족인 건주 여진을 통일하였어요. 1613년에 여진의 대부분을 통일한 누르하치는 1616년에 마침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웠지요.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는 드디어 명나라와 전쟁을 벌였어요. 누르하치는 1619년에 벌어진 사르우 싸움에서 10만의 명나라군을 물리쳤고 1621년에는 명나라로부터 요동까지 빼앗았지요. 그러나 누르하치는 1626년에 명나라의 싸움에서 다쳐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죽고 말았답니다. 역사 플러스 8개의 깃발군 8기군. 여진족은 후금을 세우기 전에 이미 부족마다 군대를 두고 있었어요. 15살에서 60살까지의 여진족 남자들은 군사가 되었지요. 남자들은 전쟁을 하지 않을 때는 집에서 지내다가 전쟁 준비를 할 때는 모여서 훈련을 받은 뒤 전쟁터로 떠났어요. 누르하치는 이런 여진족의 전통을 이어받아 17세기 초에 8기군이라는 군대 제도를 만들었어요. 여진족 군대는 8개의 깃발 아래 모여 함께 무기를 장만하고 땅을 나누어 가졌지요.
후금이 더 커져 청나라가 되자 팔기군도 더욱 커졌지요. 훗날 몽골 사람들로 구성된 몽골 팔기와 중국 한족으로 구성된 한인 팔기도 생겨났어요. 팔기군 제도는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답니다. 중국에 퍼진 천주교. 조선에서 광해군이 나라의 힘을 키우려고 애쓰고 있을 때 중국에는 천주교가 퍼지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신부 마테오 리치. 중국에서 천주교를 전하던 신부는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마테오 리치였어요. 마테오 리치는 인도 마카오를 거쳐 1601년에 명나라의 도읍인 베이징에 도착했지요. 마테오 리치는 명나라의 제14대 황제인 신종에게 서양식 시계인 자명종과 지금의 피아노와 비슷한 대서양금이라는 악기를 바쳤어요. 중국에서 살게 된 마테오 리치는 서양의 수학책과 지도를 한문으로 바꾸면서 함께 일을 하는 중국의 학자들에게 천주교를 전하기 시작했지요. 천주교를 퍼뜨린 책 천주실의. 중국의 학자들 가운데서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마테오 리치는 천주실의라는 책을 남겼어요. 천주실의는 천주교가 어떤 종교인지에 대해 설명한 책이에요. 훗날 천주실의는 조선에서 천주교가 퍼지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답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는 광해군. 명나라가 조선에게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죠. 조선의 신하들은 두 편으로 나뉘었어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신하들과 계속 커가고 있는 후금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신하들이었지요. 광해군은 깊이 생각한 끝에 명나라와 후금 어느 편도 들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명나라에는 조선은 오랜 전쟁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군대를 보내기 어렵다. 그거 전했지요. 그리고 후금에는 조선은 명나라의 부탁을 모른 척하기 어렵다. 그거 전했지요. 그러나 명나라가 계속 광해군에게 조선군을 보내달라고 하자 광해군은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광해군은 강옥립에게 군사 만여 명을 내주면서 몰래 당부했어요. 명나라를 위해 싸우지만 기일보와 후금 두루아치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것이었지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새로 왕을 세운 인조반정. 강옥립은 광해군의 뜻을 잘 헤아렸어요. 명나라가 전쟁에서 크게 지자 강옥립은 후금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강옥립은 조선은 어쩔 수 없이 명나라를 도와 군대를 보내긴 했지만 후금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는 광해군의 말을 전했어요. 그러자 두루아치는 크게 반가워하였지요. 강옥립은 후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소식들을 광해군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지요. 신하들은 명나라에게 등을 돌리고 후금의 무릎을 꿇은 강옥립을 큰 벌을 내려 다스려야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광해군은 오히려 강옥립의 가족들을 한 성으로 불러 달래주었어요. 이 일로 광해군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된 신하들은 광해군이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벌한 일을 다시 들추어냈지요. 마침내 1623년에 광해군에 반대하는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궁으로 쳐들어왔어요. 끝내 신하들은 광해군을 강화도로 귀양보내고 인조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지요. 이 사건이 바로 인조반정이랍니다. 반란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반대하여 난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반란을 일으킨 이괄. 조선의 제16대 왕이 된 인조는 광해군을 따르던 신하들을 모두 내쫓았지요. 그리고 인조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신하들에게 상과 벼슬을 내렸어요. 그런데 벼슬을 내릴 때 문신이었던 김유, 이귀 등은 1등 봉신으로 삼고 큰 공을 세운 무신인 이괄은 2등 봉신으로 삼았어요. 게다가 이괄을 멀리 국경지역을 지키는 장수로 보냈답니다.
그러던 중 이갈과 그 아들이 역모를 꾸몄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한성에 머물던 이괄의 아들이 잡혀가자 화가 난 이괄은 군사들을 모아 한성으로 쳐들어갔지요. 이괄의 군대가 개성을 빼앗고 임진강을 건너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인조는 궁을 버리고 공주로 달아났어요. 하지만 이괄은 궁을 차지한 다음날 인조가 보낸 장만의 군대에게 지고 말았지요. 결국 이갈은 죽임을 당하고 인조는 다시 궁으로 돌아왔다. 씨는 역사나 문학 등을 시험에 합격한 뒤 주로 나란 일을 보거나 사물을 받는 신하예요. 무씨는 군대를 지휘하고 전쟁하는 방법인 병법과 무예 시험에 합격한 뒤 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신하예요. 역모는 왕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권리를 빼앗으려는 일이에요. 조선을 노리는 후금. 궁으로 돌아온 인조는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조선은 갈수록 어지러워졌어요. 인조는 광해군이 후금과 친하게 지냈던 것과는 달리 후금을 오랑캐라 여기며 업신여기고 명나라의 편을 들었지요. 후금은 그런 조선이 못마땅했어요. 그러던 중 이갈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후금으로 달아났어요. 이때 후금에서는 느르하치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홍타이지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요. 홍타이지는 조선에서 온 장수들에게 조선이 몹시 어지럽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홍타이지는 이 틈을 이용해 조선으로 쳐들어가기로 하였답니다. 후금의 첫 번째 침입 정묘호란. 1627년에 3만여 명의 후금군이 조선으로 쳐들어왔어요. 후금군은 앞에는 이괄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과 강옥립이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었답니다. 장만이 후금의 군대에 맞서 싸웠으나 개성까지 밀려났고 인조는 강화도로 피하였어요. 후금은 강화도로 강옥립을 보내 싸움을 그만하자고 하였지요. 또한 전쟁을 멈추는 대신 조선은 후금과 형제의 나라가 되며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조선은 어느 편도 들지 말라고 하였지요. 조선이 약속을 지키기로 하자 후금은 군대를 돌려 돌아갔어요. 이것이 정묘호란이에요.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 1632년에 후금은 명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후금은 조선에게 금, 만냥과 말 3,000필, 군사 3만 명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또 후금의 신하나라가 되라고 억지를 부렸지요. 인조는 다시 후금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1636년에 후금은 나라 이름을 정으로 바꾸고 홍타이지가 제2대 황제인 태종이 되었지요. 청나라는 갈수록 힘이 세졌지만 조선은 여전히 청나라를 피했어요. 그러자 청나라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으로 쳐들어왔지요. 이것이 병자호란이에요. 청나라군은 압록강을 건넌 지 5일 만에 개성을 무너뜨렸어요. 인조는 강화도로 피하려고 했으나 청나라군에게 길이 막혀버리자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갔지요. 청나라 태종은 조선의 군사들을 더 보냈고 20만 명이나 되는 청나라군이 남한산성을 둘러쌌어요. 인조는 어쩔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조선의 신하들은 청나라에 맞서 싸우자는 신하들과 싸움을 멈추자는 신하들로 나뉘어 계속 다투었답니다. 압록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강으로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서해로 흘러가요. 삼전도의 눈물. 남한산성은 조선군 13,000명이 지키고 있었지만 성 안에 있는 식량은 겨우 50일을 버틸 정도였어요. 그때 강화도마저 청나라에게 무너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섰어요. 청나라군이 모여있는 한강 상류 삼전도에서 청나라 태종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인조는 청나라 태종이 앉아있는 단으로 걸어가 계단 아래서 청나라 태종에게 3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를 땅에 3번씩 대는 예를 갖추어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조선은 청나라의 신하나라가 되었지요. 청나라군은 죄 없는 조선의 백성을 붙잡아갔어요. 또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을 볼모로 끌고 갔지요. 상류는 강이나 개천이 시작되는 곳에서 가까운 부분을 말해요. 볼모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뜻으로 상대 나라에서 데려간 사람을 말해요. 아픈 역사가 새겨진 삼전도비. 삼전도는 세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1439년에 생긴 나루터로 한강을 건너는 나룻배를 타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삼전도는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무릎을 꿇은 것으로 더 알려져 있지요. 삼전도에는 청나라가 세운 비석인 삼전도비가 세워져 있어요. 삼전도비에는 청나라가 조선에 쳐들어온 이유와 조선이 청나라의 신하나라가 되었다는 사실 등이 새겨져 있지요. 삼전도비는 세워졌다가 땅속에 파묻히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다 다시 세워져 1963년에 사적 제101호로 지정되었지요. 하지만 삼전도비는 다시 세워지고 나서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2007년 2월에 삼전도비가 붉은색 페인트로 칠해지는 일이 벌어져 문화재를 관리하는 관청인 문화재청에서는 삼전도비에 칠해진 페인트를 4달에 걸쳐 지웠다고 해요. 역사 플러스 인절더운 최명길. 최명길은 조선시대의 문신이에요. 20살에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벼슬에 올랐지만 광해군 때 벼슬에서 쫓겨났지요. 하지만 그 뒤로 최명길은 인조가 일으킨 난에 함께하여 1등 공신이 되었고 이괄은왕과 종묘호란 때에도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최명길은 일찍부터 청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군이 한성 가까이에 이르자 최명길은 목숨을 걸고 청나라 장수들을 찾아갔어요. 최명길이 청나라군에게 술과 고기를 먹이며 시간을 버는 동안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했답니다. 청나라의 볼모가 된 사람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세자빈 왕자들, 신하들과 그 가족들을 먼저 강화도로 보냈어요. 그리고 인조도 곧 그 뒤를 따라 강화도로 가려 했는데 청나라군이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아 남한산성으로 몸을 피했지요. 하지만 청나라군은 남한산성을 둘러쌌어요. 한편 강화도를 지키던 김경징은 땅에서만 살던 청나라군이 바다 건너 강화도로는 쉽게 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청나라군이 1637년 1월 22일에 바다를 건너 강화도에 쳐들어왔고 조선군은 청나라군에게 지고 말았어요. 결국 조선의 세자빈 왕자들, 신하들과 그 가족들이 모두 청나라의 볼모가 되었지요. 그때 77살이었던 우의정 김상용은 화약창고에 들어가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인조는 청나라군에게 강화도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청나라 태종에게 무릎을 꿇었지요. 훗날 김경징은 청나라군을 맞아 싸울 준비를 게을리한 죄로 죽임을 당했답니다. 역사 플러스 많은 수 군사로도 이기지 못한 쌍령 싸움. 1636년 12월 14일 밤에 청나라군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도망간 인조는 온 나라의 군사들을 모으라고 명령하였어요. 경상도 지역에서 출발한 조선군은 1637년 1월 3일에 경기도 광주 쌍용고개에서 청나라군과 싸웠지요. 하지만 조선군은 서둘러 모은 군사들이었고 장수들 또한 전쟁 경험이 없어 결국 청나라군에게 지고 말았어요. 이때 조선군의 수가 청나라군의 수보다 훨씬 많았다고 하니 조선군이 얼마나 약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청나라와 서양의 문물을 배운 소현세자. 볼모로 간 소현세자는 그때의 청나라 도읍인 선양에 머물면서 청나라의 문화를 보고 배웠어요.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높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며 청나라가 조선에게
억지스러운 부탁을 하면 이를 막으려고 애썼지요. 또 독일인 신부와 친하게 지내면서 서양의 새로운 문물도 익혔어요. 서현세자의 부인인 세자빈 강씨는 선양에 사는 조선 사람들을 위해 먹을 것을 마련하고 조선 사람들이 노비로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도 했어요. 서현세자와 세자빈 강씨는 청나라에서 9년을 지낸 뒤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이때 서현세자는 서양의 천문학, 수학, 천주교에 대한 책들과 지구의, 망원경, 화포 같은 서양에서 온 물건들을 조선으로 가져왔답니다. 문물은 정치, 경제, 종교, 예술, 기술 등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문화적인 것들을 말해요. 무역은 나라와 나라, 지방과 지방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팔거나 서로 바꾸는 일이에요. 소현세자를 미워한 인조. 인조는 청나라에서 돌아온 소현세자가 반갑지 않았어요. 인조가 소현세자를 미워한 이유는 김자점이라는 신하 때문이었지요. 김자점은 소현세자가 선양에서 스스로 왕처럼 굴었다고 헐뜯었어요. 인조는 청나라를 번떠 조선을 바꾸려는 소현세자의 생각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몸이 새까맣게 변하고 얼굴로 7군데에서 피가 흘러내렸다고 해요. 인조는 끝내 세자빈 강씨에게도 사약을 내리고 세손마저 죽게 하였지요. 세손은 다음의 세자가 될 세자의 아들이에요. 청나라를 공격하려고 한 효종. 소현세자가 죽은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 인조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 뒤를 이어 인조의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조선의 제17대 왕인 효종이 되었지요. 효종은 소현세자와는 생각이 달랐어요. 효종은 인조가 3년도에서 청나라 태종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모습을 잊지 않고 꼭 안갚음을 하겠다고 다짐했지요. 효종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나라를 공격하면 명나라 사람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효종은 청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선의 군대를 늘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나라의 돈이 모자라자 대신 무기를 새롭게 바꾸는데 온 힘을 기울였지요. 때마침 네덜란드 사람인 하멜이 배가 부서져 제주도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효종은 하멜에게 서양식 무기를 만들도록 명령하였답니다. 효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현종. 효종은 청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효종은 무기를 갖추고 나서 군대를 새롭게 만들고 군사들을 강하게 훈련시켰지요. 그러나 효종은 갑작스럽게 4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뒤이어 효종의 맏아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 조선의 제18대 왕인 현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종은 모든 전쟁 준비를 멈추고 나라 살림을 넉넉하게 만드는 것에 힘쓰도록 하였지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던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나선정벌은 무엇인가요? 나선정벌은 효종이 청나라를 도와 러시아를 친 싸움을 말해요. 시베리아의 넉넉한 자원에 욕심을 내던 러시아 사람들은 16세기 중반부터 시베리아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100여 년이 흐른 17세기 중반에는 러시아가 태평양의 오호츠크 해까지 힘을 뻗쳐 거의 모든 시베리아 지역을 손에 넣게 되었지요. 시베리아를 손에 넣은 러시아는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청나라와 부딪히게 되었어요. 청나라는 러시아를 물리치려 했지만 러시아에게 지고 말았답니다. 1654년에 청나라는 조선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청나라를 치려는 준비를 하던 효종은 조선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조총을 잘 다스리는 군사 150여 명을 보냈지요. 이것이 바로 제1차 나선정벌이에요.
그리고 1658년에 청나라가 또다시 조선의 도움을 요청하여 조총을 잘 다루는 군사 260여 명을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제2차 나선정벌이랍니다. 역사 플러스 청나라를 강하게 만든 강희제. 청나라의 제4대 황제인 강희제는 8살에 청나라의 황제가 되었어요. 그러자 신하들이 청나라를 마음대로 휘둘렀지요. 15살이 된 강희제는 힘을 뽐내던 신하들을 모두 내쫓고 나라를 스스로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강희제는 나라를 다스리며 큰 반란도 겪었고 러시아와 몽골이 쳐들어오는 등 나라가 어지러웠지만 잘 이겨냈지요. 강희제와 싸워서 진 몽골이 티베트로 도망가자 그곳을 공격했고 타이완까지 차지했어요. 강희제는 학문에도 뛰어나 많은 책들을 남겼어요. 또 유럽에서 온 천주교 신부들을 통해 유럽의 과학 기술을 받아들였답니다. 백성들을 위해 황허강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보살피기도 했지요. 그래서 강희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황제들 가운데 한 명으로 뽑힌답니다. 현종은 어떤 왕인가요? 현종은 효종의 맏아들로 효종의 뒤를 이어 조선의 제18대 왕이 되었어요. 현종은 효종이 복림대군으로 청나라의 볼모로 가 있을 때 청나라의 도읍인 선양에서 태어났지요. 현종은 두만강 부근에 자주 나타나는 여진족을 막기 위해 노력했고 한경도를 새로운 땅으로 만드는 일에도 힘을 기울였어요. 또한 대동법이 실시되지 않던 전라도에도 대동법을 실시하였지요. 1673년에 청나라에서 3번의 난이라는 큰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조선의 신하들 가운데에는 효종이 이루지 못한 북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하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서인은 더 이상 북벌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해에 현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북벌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답니다. 역사 플러스 효종을 도와 북벌을 꿈꿨던 이완. 이완은 조선시대의 장군으로 병자호란 때 황해도 정방산성을 맡아 청나라군을 무찔렀어요. 이완은 그 뒤로 계속 무관의 벼슬을 지냈지요. 효종이 왕의 자리에 오른 뒤에는 조선군의 훈련을 맡아 북쪽을 치기 위해 준비했어요. 효종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북쪽을 치는 계획은 그만두게 되었지만 이완은 계속 중요한 무관벼슬을 맡았답니다. 이완은 말에게 말먹이를 주는 것도 아랫사람을 시키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할 만큼 성실한 장수였다고 해요. 시기별 우리나라 역사 조선시대 1392년 이성계가 조선을 세움 1394년 조선의 도읍을 한양으로 정함 1403년 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내는 주자소를 둠 1413년 조선이 나라를 팔도로 나누어 다스리기 시작함 1416년 압록강에 사군을 만들기 시작함 1434년 두만강에 육진을 만들기 시작함 1441년 장영실이 추구기를 만듦 1443년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듦 1485년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완성됨 1506년 진성대군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에 올라 중종이 됨 중종반정 1510년 삼포외란이 일어남 1519년 중종이 조광조와 살인들을 벌함 기묘사화 1543년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세움 1560년 이황이 도산서당을 세워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침 1575년 이조정랑 자리를 두고 신하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남 이순신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일본군과 크게 싸워 이김 한산도 대첩
1593년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이김. 행주대첩.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남. 1609년 일본과 유약조를 맺음. 1610년 허준이 동의보감을 완성함. 1623년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의 자리에 올림. 인조반정. 1627년 후금이 조선에 쳐들어옴. 정묘호란. 1636년 청나라가 조선에 쳐들어옴. 정자호란. 1645년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과학, 천주교에 대한 책을 가지고 돌아옴. 1653년 하멜이 제주도에 옴. 1654년 조선군이 청나라와 함께 러시아에 맞섬. 제1차 나선정벌. 시기별 세계의 역사. 1405년 정화가 명나라 영락제의 명령으로 남쪽 바다 항해를 시작함. 1429년 프랑스 잔다르크가 영국군을 크게 물리침. 1450년 독일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술을 발명함. 1453년 동로마 제국이 무너짐. 1455년 영국에서 장미전쟁이 일어남. 1467년 일본에서 전국시대가 시작됨. 1479년 에스파냐 왕국이 세워짐. 1492년 이탈리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가는 백기를 찾아냄. 1498년 포르투갈 바스코 다가마가 인도로 가는 백기를 찾아냄.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킴. 1519년 포르투갈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시작함. 1526년 바브르가 무굴 제국을 세움. 1543년 폴란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함. 1562년 프랑스에서 위구노 전쟁이 일어남. 1588년 영국 해군이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크게 무찌름. 1590년 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함. 1598년 프랑스 앙리 4세가 양특칙령을 발표함. 1600년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세움. 1616년 여진을 통일한 드루아치가 후금을 세움. 1618년 독일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남. 1632년 무굴 제국 황제 샤자한이 타지마할을 만들기 시작함. 1642년 영국에서 청도교 혁명이 일어남. 1644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을 통일함. 1687년 영국 뉴턴이 자연철하고 수학적 원리를 펴냄. 1688년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남. 1689년 영국 의회가 권리장전을 세상에 알림.